자, 이광수의 무장인데, 봤지? 본 적 있지? 네. 뭘로 들어봤어? 역사책에서 나왔어요. 어? 이광수. 그 광수 아니야. 친일파. 친일파. 우리나라 친일파 랭킹 1위야. 짱이지. 진짜 부자야. 이건희급으로 부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부자로 랭킹 2위가 돼.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독립신문에다가, 야, 독립신문이 초반에만 독립신문이었지, 뒤로 가면은 그게, 그런 독립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독립신문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일본 애들이 저항하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 조선총독부에서 그 독립신문을 통째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쉽게 말하면 인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신문이 된 거지. 그런데 그 이름을 안 바꿔. 독립신문이라는 거에서 다른 걸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독립신문으로 그대로 가. 그러면서 그 신문의 주인만 일본 애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바뀌는 거야. 내용이 완전 그 일본에 대한 저항 그런 그런 신문이었다가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신문 읽는 애들 어떨까? 세뇌가 되는 거잖아. 조금씩. 그러다 나중에 가면 거기다 이광수가 거기다 이제 연재 글을 올려. 그러면서 쭉쭉 올리는 거야. 막 서정주도 거기다 글을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친일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창씨개명 하자 그런 것도 신문에 실리는데 우리나라 창씨개명 1호가 누구야? 이광수. 그러니까 거기다 신문에다 글 하나 쓸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겠어. 이광수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의 거의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 우리나라에서 이때 언제냐면은 1910년대요. 1910년대인데 이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한테 그 지지를 받던 문학가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소설을 쓰는 이광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를 쓰는 신채시. 철석. 누구야? 해에게서 소년에게. 힌트.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남선. 최남선이요. 이렇게 두 명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전적인 그런 문학을 썼던 거잖아. 그치? 봐봐. 그 전까지는 계속 고전적인 문학을 썼던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 등장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가 등장하니까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우와 정말 새로운데 와 이 사람 짱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따랐단 말이야. 최남선이랑 이광수를 엄청나게 따랐어. 이광수 같은 경우는 책 하나 내면은 20만 권씩 팔렸대. 그때 당시에. 많이 팔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 20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다 샀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애가 그 신문에다가 나 창씨개명 했어 하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이광수 되게 부자까지 됐대요. 엄청난 부자까지 됐대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광수의 무정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을 쓴 사람이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뭔 소리야? 처음으로 근대적인 내용, 근대적인 문체 이런 걸로 글을 썼다라는 거지. 길게. 소나기는 한참 뒤. 한 몇십 년 뒤. 장편이랑 단편 어떻게 나눠요? 두께?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본본 보면 몇 장이지? 기껏해 이거 A4 인장 두세 장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장편 소설은 한 권. 중편은 한 반 권?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몇 권까지가 단편이다 이런 건 없어. 그냥 다 봤을 때 좀 짧다 그러면 단편이고, 그냥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단편이고, 한 반 정도 되면 중편이고. 그 전에 고전 소설에서도 길게 쓴 것들은 있었어. 근데 근대 들어서 제일 한 권으로 이렇게 쓴 거. 처음이라는 얘기죠. 근대 장편 소설. 자, 그러면은 1910년대는 그 전까지는 고전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잖아. 자, 고전에서 근대, 현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언제부터 했지? 우리 문학사 때 했었는데. 가보게요. 개화기. 개화기 1894년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오다가 1910년대에 확 나오는 거야. 개화기가 무슨 뜻이지? 개화기가? 문을 열었어요. 바뀌잖아. 개화사상. 막 바꿔버리는 거야. 그동안 니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바꾸자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게 이거죠. 자, 내용이 뭐냐면은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가 있고
자유연애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교육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 이 소설에. 자, 자유연애사상이 무슨 뜻이지? 자유롭게 연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연애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 그 전에 조선시대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결혼했냐? 정략결혼. 그냥 정략결혼이야. 어렸을 때. 그냥, 딸 있어? 우리 아들 있는데 결혼시킬까? 그래! 이런 거잖아. 그 둘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자유연애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소설이야. 자, 그리고, 신교육이라는 거는 계몽사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지. 우리 고전에서 좀 바꿔보자. 아니면 새로운 거 한번 배워보자. 이런 것들. 이런 계몽사상이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민족의 계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유연애 사상은 긍정적인데 자, 이 소설은 한 번에 책 하나가 띵 나온 게 아니야. 신문에 조금씩 계속해서 나왔어. 연재됐던 거야. 그러면 봐라. 오늘 신문에 봐. 너네 그 웹툰 보는 것처럼. 봐. 너무 재밌어. 그럼 그 다음에 기다려지겠지. 그럼 또 봐. 그 다음날 또 기다려지겠지. 왜 기다리죠? 재밌으니까. 그럼 재미가 없으면 기다려지냐? 마찬가지겠죠. 신문에다가 얘가 연재를 하기 시작해. 그럼 그러려면 재밌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대중성 때문에 이 자유연애사상을 집어넣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됐지? 뭐, 요 정도. 일단, 내용 말고, 일단, 이광수의 무정하면 좀 특징적인 게 요게 되겠습니다. 자유연애 사상 얘기와, 그 다음에 신교육에 대한 얘기가 둘 다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건데, 이 얘기는, 삼각관계에 대한 얘기야, 삼각관계. 남자 하나에, 예? 무정이 그 무정이에요? 뭐가? 정엽. 뭐, 한자로 보면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까먹었어. 남자 주인공인 이형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형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 근데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애들 막 과외도 해주고 이런 게 가능했거든. 그게 1900, 언제까지 가능했더라? 80년대 후반까지 가능했나? 너네 응팔에 보면은, 그 누구냐? 응팔에 보면은, 김정환. 김정은 말고, 걔 누구야? 걔. 보라 말고. 정봉이 말고. 제일 까불거리는 애 있잖아. 제일 까불거리는. 동룡이 아빠가, 응팔 잡았어? 응팔에 보면 동룡이 아빠가 저기 나오잖아. 지금 1시간 걸린대요. 그래. 거기 보면은 그 아빠가 음악 선생님인가 그러잖아. 근데 애들 모아놓고 과외하던 거 봤어, 혹시? 네, 봤어요. 있지? 그런 게 가능했었거든. 여기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지. 이 형식이 영어 선생님인가 그러는데, 과외를 해요. 이제 누구를 과외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선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선영. 얘를 이제 과외를 해요. 과외하면서, 이뻐. 그럼 어떻게 해? 만나야지. 네, 뭐, 나이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미 이 형식이라는 애는 다른 애랑 정략적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애가 있었어, 원래는.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 나오는 영채라는 여자 주인공이야. 이 영채라는 애가 여자 주인공인데, 원래 얘랑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뭐, 정말 막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영채는 되게 봉건적인 여성이거든. 봉건적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애잖아. 그치? 기존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애잖아. 그러니까 예전 방식대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애인데 그게 얘였던 거야. 근데 이 형식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 형식은 되게 선구자 스타일? 뭔가 이렇게 뭐 선구자라서 뭐 얘를 만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스타일. 계몽적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뭐 과외하면서 얘랑 이제 눈이 맞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버려지는 거야. 그런데, 얘가 버려져. 그런데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무슨 교감 선생님급 되는 사람이 있어. 그 교감 선생님격 되는 사람한테 이제 겁탈을 당해. 거기다가 또 버림을 받았는데 겁탈까지 당해.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딱 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자살하려고 할 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병옥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여자야.
남자 아니야. 병욱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얘는 동경 유학생이야. 우리나라 잠깐 들어왔다 다시 동경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애야. 그럼 자, 유학생이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본건적인 애일까, 이제 계몽적인 애, 뭐 이렇게 계몽. 미안. 신여성인 거잖아. 그치? 신교육을 받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를 볼 때 어떻게 했어? 야, 그런 걸로 왜 죽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이제 신여성 그런 애인데 얘가 얘를 위로해 주면서 우리 같이 유학 가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꼬드기는 그런 꼬드기다 그러면 좀 그렇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뭐 유학 갈래 하면서 권유하는 그런 여성이라는 거죠. 됐어?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삼각관계야. 이렇게 삼각관계야. 그리고 얘는 이제 얘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만류하는 그런 애고. 그런데 얘 여기까지는 자유연애 사상에 대한 얘기가 많지. 그쵸? 요새 이형식이 되게 나쁜 놈으로 나올까? 그게 아니야. 이형식 나쁜 놈 이게 아니다. 그냥 그때 자유연애 사상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렇게도 사랑하고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얘기했잖아. 자유연애 사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유학을 떠나고 남자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유학을 떠나고 이러려고 이제 가요. 이러고 이제 기차를 타. 그런데 기차에서 얘네들이 우연히 만나. 여기서 이제 얘기가 희한해지는 거지. 자유연애 사상이 끝나고 이제 신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 어떻게 하냐면은 기차에 딱 타. 그리고 이제 둘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원래 따로 앉았는데 불러서 이렇게 같이 앉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차를 넷이서 이렇게 타고 쭉 가요. 가는데 밖에서 뭘 보냐면은 수재민 있지, 수재민. 물 난리나고 홍수 나가지고 그 집 잃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 밖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걸 봐. 그러면서 얘네 네 명이 갑자기 토론을 해. 내가 이 사람들,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막 토론을 해. 갑자기 생뚱맞게. 좀 웃기지, 좀. 그럼 막 토론을 한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들을 위해서 뭔가, 집을 잃고, 망하고, 이래도 이 사람들을 계몽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 일깨워줘서 열심히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런, 네 명이서 합의를 해. 우리 저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지. 갑자기 끝에가 좀 병맛? 재밌지. 근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막장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1910년대 쓴 소설이라고는 이제 보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던 거죠. 자, 요게 보면은 이 이형식이라는 애는 영어 선생님이면서요. 영어 교사이면서 선구자 스타일이야. 그런데 얘가 얘를 좀 이제 이렇게 수업하다가 좋아지긴 했겠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영체가 마음에 걸리긴 해. 그래서 영체에 대한 이렇게 쓰니까 조금 보기가 그런가? 선구자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사이고 그 다음에 영체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있어. 영체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선영은 그냥 미모의 여성이야. 이뻐. 그냥 이쁘게 나와, 그냥, 여기서. 미모의 여성이에요. 근데 영어 교육을 받으려고 하잖아. 여자가. 그치?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 막 끝나고 이제 넘어오는 건데, 여자가 영어 교육을 받으려고. 그럼 그냥 여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치? 한 글자로 싹 붙여주면 되겠지. 신여성이 되는 거죠. 신여성. 선영도 형식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지. 안 좋아지면 그땐 이 형식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미모의 이제 신여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처음에는 형식을 기다려. 형식을 왜 기다리냐면 얘는 이제 봉건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봉건적인 여성이야. 얘 아빠가 무슨 빚을 졌나 그랬고 어떻게 잘못해서 이제 빚이 좀 많아졌어. 빚이 많아졌는데 이 영체가 내가 기생일을 해서라도 우리 아빠의 빚을 갚아줘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되게 봉건적이고 되게 전통적인 그런 여성인 거지. 그런 여성인데 당연히 이 형식과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형식이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교감으로부터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죽으려는 결심을 합니다. 죽으려는 결심을 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됐죠?
죽으려고 결심해. 근데 그때 이제 병욱이 싹 등장해서 너가 왜 죽냐? 너가 정말로 이영식을 사랑했었냐? 그거 아니잖아. 사랑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영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영채가 조금씩 바뀌어가겠지. 봉건적인 여성에서 뭘로 바뀌어갈까? 얘도 역시 신여성으로 조금씩 변모해 나가는 거죠. 조금씩 뭐 바뀌는 뭐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봐라. 이영식은 어쨌든 나쁜 놈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런 애야. 선영도 나쁜 애는 아니야. 병옥도 그냥 계속해서 근대적인 여성이야. 근데 얘는 봉건적에서 신여성으로 바뀌었네? 이런 인물 뭐라 부르지? 그렇지. 입체적 인물이라고 부르죠. 입체적 인물. 우리 배운 소설 중에서 입체적인 인물. 옛날 소설 중에서 입체적인 인물 뭐 있었지? 누구? 개? 근데 놀부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 찾게, 걔는 이제, 그 개과천선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입체적인 인물, 뭐. 똥물에 빠져가지고, 호랑이한테. 호질에 나오는 북각선생. 걔는 입체적인 인물, 걔는 전형적인 그런 저기의 모습이잖아. 그 누구야? 사기꾼? 아니면 위선자의 모습이잖아.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걔는 뭐, 입체적이라고 보지. 별로 없지. 홍길동 왜?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거는 성격이 확 변해버리거나 그 인물의 속성이 완전 변해버리는 거야. 인물의 특성이 완전 바뀌는 거야. 그런 게 현대소설에는 많아. 근데 옛날 고전소설에서는 별로 없어.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은 평면적인 인물과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거고 현대소설에서는 개성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1910년대에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지. 그렇지. 이 영채라는 애가. 됐어? 입체적인 인물이고요. 자, 병욱이라는 애는 얘기했다시피 동경 유학생인데 얘는 신여성이에요. 아주 당당한 신여성이야. 막 되게 막 얘한테 막 그래. 이영식을 왜 뭐 기다립니까? 뭐 그러면서 뭐 정말 사랑했습니까? 막 되게 논리적이하게. 되게 논리적이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병욱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신여성으로 고전에 신여성으로 알고 입체적인 애가 누구 있어요? 고전에? 고전의 특성이 입체적인 반대인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야. 고전 소설의 특징이 입체적 인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거. 아예 없어요. 찾으면 뭐 어딘가 나올 수는 있긴 있겠는데, 글쎄. 만약에 놀부를 입체적인 인물로 본다라고 하면 못 볼 건 아니야. 못 볼 건 아닌데,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하지. 입체도 뭐하고, 평면도 뭐하고,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잖아, 보통. 좋은 애에서 나쁜 애가 되는 입체예요. 좋은 애서. 나쁜 애. 입체적인 인물이 되는 거지. 그런 인물이. 됐어요? 됐어? 자, 요런 내용이고요. 일단 내용이고, 조금 할 게 많지? 할 게 많아요. 자, 인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다르게 인물을 지칭하는 그 호칭이 여러 개가 아니라 간단하게 몇 개 없어. 그럼 어떡하지? 현대소설 어떻게 공부하지, 그러면? 고전소설은 인물 다 동그라미 치면서 얘 이름과 이 호칭이 다 똑같네. 그리고 가게도 그렸네. 막 그랬잖아. 현대소설은 어떻게 하지? 사건 어떻게 동그라미 치면서, 어떻게 밑줄 치면서 볼래? 어떻게 하지? 이건 그냥 읽어야 돼. 그냥 있는데, 뭘 동그라미 치냐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새로운 인물 등장하면은 동그라미 쳐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인물 하나가 쓱 들어오는 경우 있나? 무슨 수업할 때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물이 쓱 들어오면 그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사건이 하나는 일어나. 그치? 새로운 사건 하나는 일어나요. 새로운 인물 등장하면은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가 나올 때 밑줄 하나 쳐주고. 요 정도만. 그 외에는 너무 많아. 그 외에는 너무 많고, 한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해놓으면은 문제 풀 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건 이론적인 거고, 사실 현대소설은 많이 봐야 돼, 그냥. 많이 봐야 돼. 최대한 많은 문학작품을 너네가 줄거리를 알아둬야 돼. 무조건 딱 하면, 그 이영식이랑, 선영이랑, 영채랑, 병욱이랑 나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수능에서 그걸 봤을 때 시간 줄여들고 문제 풀 때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단 말이지. 처음 보는 거라면 되게 힘들어. 기억할까요? 해야지.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기억 안 해도 되면은 자 너네 이거 뭐 별령 없으니까 읽어 문제 풀어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럼 아는 거라면 읽지 마요. 그건 아니지만 거의 부분 몇 개만 읽으면서 이런 내용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문학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많이 있고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6월, 9월 돼서 연계되는 거 많이 나오면 그때는 시간 확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처음 보는 소설처럼 막 깊숙하게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야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면 문제 풀 때 훨씬 편하다니까.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얘기고요. 볼까 한번 본문을 보면요. 여학생은 영채의 신세 타령을 듣고 그러면 지금도 그를 사랑하시오라고 했어. 이 여학생이 누구게? 이게 병욱이에요. 이게 병욱. 이게 병욱인데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영채가 죽으려다가 이제 살아나서 그 병욱이 때문에 지금 살아나서 둘이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야.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왜? 왜 알 수 없어? 정략 결혼이었어. 봉건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야 너 왜 봉지를 자꾸 뜯어먹어. 쟤 밥 좀 줘라 지금. 뭐? 저거 다 먹은 거야?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다 빈 거야? 좀 남았구나 몇 개. 다 먹은 거야? 야, 50개 산 50개 사는데. 야 그럼 제 뱃속에 지금 젤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치? 깨끗해 하면 10개 줬을 거 아니야. 40개가 쌓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그치? 젤리 좋아하는구나. 초딩 입맛. 선생님 아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아직 초딩도 초딩도 아닌데. 완전 좋아해. 자, 계속 볼게요. 사랑하느냐 이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했지. 자, 영채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형식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영채와 형식은 원래 어떤 썸 타는 관계였는데 알고 봤더니 영채가 형식을 기다리긴 했지만 사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거죠, 지금.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야. 왜? 성략결혼이니까 봉건적인 여성이잖아. 여기서 그동안 영채가 봉건적인 여성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7, 8년 내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어.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는데 소원을 이루어야 돼. 그 소원은 만나는 거야. 만나서 뭐해? 결혼해야지. 그치? 옛날 여성이잖아. 봉건적인 여성이잖아. 봉건적인 여성이 나 이 남자 사랑하니까 얘랑 결혼할래요.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아빠가 연결해준 애랑 빨리 가정을 꾸려서 그냥 가정 꾸려서 애 낳고 잘 살아야 돼. 그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래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부친께서 누구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봉건적인 여성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영채가 봉건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별로 사모할 생각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 그렇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기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병욱이라는 애는 너가 기다리긴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됐어? 자, 쭉 내려가서 니은 부분 보여? 니은 찾았어? 그 밑에 줄이요.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일주에 정절을 더럽히고 겁탈당한 거야. 평생 그 남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났어. 거기다가 몸을 더럽혔어. 그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냐? 죽어야지. 봉건적인 여성인데 겁탈을 당했다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봉건적인 여성이 생각할 땐 그러는 거야.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고 이제 뭘 하지? 자, 얘 평생의 소원이 뭐였다고? 영채의 평생의 소원은 이영식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 그건 이제 안 거고. 어쨌든 얘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떠나서 얘를 만나러 왔단 말이야. 그럼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그럼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겠네? 그치? 그럼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이래.
얘가 이래. 병욱이라는 애가 이래요.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지. 그걸로 죽으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힘있는 목소리로. 되게 신여성이야. 근대적인 여성입니다.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았어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은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부친께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7, 8년 헛된 이 헛된 정절을 지킨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게 헛된 일 아닌가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죠. 절은 굳죠. 그러나 그뿐이야. 다음 페이지요.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하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몸을 더럽힌 거는 누구를 위해서 아껴뒀던 몸을 더럽힌 거야? 형식을 위해서 아껴뒀던 그런 몸을 더럽힌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다시 말하면 형식을 위해서 몸을 아낄 필요도 없었던 거야. 병욱의 입장에서 보면. 그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정절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형식을 지금 안 사랑한다. 그래 몸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다. 만약에 지금 형식이 좋아졌다면 지금부터 좋아졌다면 지금부터 다시 지키면 되는 거야. 혹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 지금부터 또 지키면 되는 거야. 이해가 뭔 소린지? 논리가 이상하지. 근데 제가 그러잖아. 누구지? 그 노을의 강균성? 강균성 맨날 나와서 순결을 지키네면 순결서약서 쓰네 막 그러잖아. 그전엔 안 그랬는데. 그치? 뭔 소리냐면은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 만나고 지금부터 종교 가지면 지금부터 정절 지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그동안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킬 정절도 없었던 거야. 정절이라는 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을 지킨다 이런 뜻인데 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킬 정절이 없었다라는 거지. 이해가죠? 되게 희한한 논리야. 근데 왠지 설득이 되는 것 같아. 그러잖아. 계속 볼게요.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을 허하여 여기서 허하다 이게 아니라 허락하여. 마음을 허락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역성인의 교훈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있었어. 헛개비를 보고 지냈어.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락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을 허락해?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살아가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까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죠. 자, 지금까지 이 형식을 기다리면서 얘를 위해서 정제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전부 다 뭐였다는 거야? 꿈이었던 거야. 그 전까지 요때까지 다 꿈이었어. 형식 만나고 정절 더럽히고 이런 것도 다 꿈이었어. 이 필요 없어. 여기서 딱 단절. 그 다음부터 뭘로 보면 된대? 뭐라고 나와 있어? 참생활. 참생활을 해라.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참생활이 아니었어. 너가 너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단 얘기야. 이해가? 이해가죠? 자, 그런 삶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다. 자, 그 전까지 땡. 너네가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다 버렸으면은 버려. 그리고 땡. 지금부터 참생활로 수능을 열심히 쌓아라. 지금부터 내신을 또 열심히 쌓아라. 그런 거지. 됐어? 그런 겁니다. 영채는 이 말 듣고 놀라요. 열려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자, 넘어가지. 왠지 좀 묘한 논리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되게 우울했던 영채라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깨우쳐진 그 전까지 봉건적이었다면 이제 뭔가 근대적인 여성으로 바꿔가는. 아까 얘기했잖아. 입체적인 인물이라며. 그치? 입체적인 인물이라며. 봉건적에서 신여성으로 변모해 간다며.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에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큰 거야? 여학생 누구야? 병욱이야. 병욱이. 됐죠? 자, 마지막이요. 참생활이 열리죠. 지금까지는 스스로 속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참생활이 열리죠. 영채 씨 앞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줄 울기는 왜 울어? 우리 웃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계속 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 변해라 선동 말고요. 변해라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교화? 아, 교화. 비슷한데. 여기 굳이 나온 단어를. 계몽이요, 계몽. 바꿔주는 거지, 지금. 됐죠? 자, A 부분 볼게요, A 부분. A 부분. 의리, 영채씨에게서 죽은 것이 의리 같습니까? 의리가 아닐까요? 어째서 의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버리는 것이 의리 아닐까요? 옳다, 되었다 하는 듯이 여학생이.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 씨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영채씨입니까? 다시 말해서 영채씨가 당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허락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영채씨가 좋아서 이영식한테 마음이 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형식이 사랑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그게야 물론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요. 그러면 부친의 말씀 한마디로 영채씨의 일생을 작정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그것이 삼종지도가 아닙니까? 자, 삼종지도가 뭔지 알아? 삼종지도. 뜻 안 나와 있지. 원래 보통 이런 거 뜻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어. 삼종이라는 건 뭐냐면 종, 세 가지 종. 첫 번째, 어렸을 때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고, 커서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늙으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게 삼종지도야. 여성이 가져야 될 생각. 우와. 옛날 여자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지. 봉건적으로. 봉건적으로. 되게 답답했겠지. 이 삼종지도라는 걸 아빠한테, 저기를 받고 아들한테, 남편한테,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봉건적인 여성인 거잖아. 그치? 병옥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삼종지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줄. 그러면 삼종지도가 잘못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봉건적인 여성이니까 당연히 삼종지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건 당연히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자, 봅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야. 그리고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야. 자, 이거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병욱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빠 말에 순종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 막 다 뒤엎을 생각은 아닌 거야, 병욱이. 원래 봉건적인 여성은, 봐봐, 봉건적인 여성은 삼종지도라 그래서 아빠와 남편과 아들을 따르는 거야. 그게 삼종지도라고 봉건적인 여성인데, 지금 여기서 병욱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빠 말 듣는 거, 남편 말 듣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병욱은 삼종지도를 비판하고 있다. 삼종지도 전체를 거부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맞아, 틀려? 아니라고. 여기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거 맞는 거야.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보다 아내의 일생이 더 중요하진 아니할까요? 뭔 소리냐면은, 아빠 말 듣는 거 중요해. 남편 말 듣는 거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나의 삶. 내 생각.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볼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해서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이는 거다. 그야말로 인도의 죄라고 한다. 더구나 부사종자라는 말은 참 남자의 포악을 표합니다. 자, 부사종자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부사 남편이 죽으면, 자 아들을 아들을 따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 아빠라고 하자. 아빠를 따르고, 커서는 남편을, 지아비를 따르고, 나중에 늙어선 아들을 따른다. 자, 이거 잘못됐어? 맞는 얘기야. 이거는 맞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 사, 종, 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건 나. 더 중요한 건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사종자라는 말은 참 남자의 포악을 표합니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단속함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 어버이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가 어디 있단 말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이 붉게 되면서 막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야. 구도덕을 공격한대. 구도덕이 뭔데? 봉건적인 거. 그거를 갖다가 공격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봉건적인 사고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줄에 나오죠? 자유를 얻으십시오라고 나오잖아. 됐어?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론 앞부분 지금 상례됐지만 선생님이 줄거리 얘기해줬잖아. 줄거리에서는 자유연애 사상에 대한 얘기 나오지. 이영식과 선영과 영채의 삼각관계 얘기가 나와. 그런데 지금 뒤로 쭉 넘어와서 지문에 실린 얘기는
요 얘기보다 요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치? 지금 지문에 실린 건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됐음? 됐음? 어려운 거. 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설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1번 문제는, 그치? 서술자 문제. 서술자 문제. 서술자 문제 꼭 나와. 볼까요? 나라는 인물이 있나? 그렇다면 1인칭은 아니겠네? 그치? 속마음 나오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오겠지. 지금 심리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1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설정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평가하고 있다. 야, 서술자가 달라지는 소설은, 극히 드물어. 서술자가 여러 개 등장하는 소설이 별로 없어. 난소공이 연작소설이라서 이게 서술자가 달라 보이는 거지.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는 영희의 관점이고, 영희가 서술자고, 또 하나는 영수가 서술자고, 또 하나는 아빠가 서술자인 거야. 이야기가 다 다른 소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서술자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광장. 또 1인칭, 그 1인칭인가? 광장도 서술자가 바뀌지 않죠? 3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작가가 그 인물 안에 투영돼서 그 사람이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 서술자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바뀌나? 중간에 1인칭 한번 살짝 들어가는구나. 그러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시점이 바뀌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시점이 바뀌는 소설이 등장하면 이거 시점 바뀐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시점 바뀌는 거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사건을 회상하면서.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사건. 그럼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건 시점이 1인칭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1인칭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1인칭 아니잖아. 2번 버리고요. 속물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의 서술자. 야, 근데 자꾸 서술자를 인물로 내세우잖아. 2번도 1인칭이고 3번도 1인칭이야. 버려야지. 적어도 2번, 3번 찍으면 안 되죠. 찍으려면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 전적 작가 시점 나오고 인물의 판단, 정서 어쩌고 쭉 나와. 5번은 왜 틀렸을까?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건 맞아. 인물과 사건의 거리를 두면서 인물 간의 대화만을 전하고 있다. 인물의 대화만을 전하면은 그거는 시점이 뭐가 되게? 3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죠. 관찰자라는 건 속만 봐, 못 봐? 못 보니까 대화랑 행동만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알맞지 않은 거야. 이광수의 무정은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된 당대의 현실을 재현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이러한 가치 선택의 문제는 영체의 삶에서 잘 드러난다. 영체는 정절을 잃고 형식과 맺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절망을 해. 하지만 병욱이라는 여학생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개는 영체가 봉건적 가치에서 벗어나 이제 남녀의 수평적 관계. 그 전이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 수평적 관계로 가는 거죠.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러면서 근대적 가치로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입체적인 인물로 변해가더라.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알맞지 않은 거야. 1번. 영체가 부친의 말씀을 받들어 형식을 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은 봉건적 가치래. 정말? 2번. 영체가 죽을 결심했던 것은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다고? 자신있게. 정말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답이 맞다는 얘기지? 답이 맞다는 얘기지? 2번이 답이에요. 둘 사이의 갈등 안 해요, 얘는. 지금 갈등하는 건 이제. 죽을 뻔한 거를 병욱에 구해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내적 갈등하는 부분이겠지. 그쵸? 아니, 아빠 따르고, 남편 따르고, 아들 따르고, 그게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내적 갈등 하겠죠. 입체적인 인물이니까 변해갈 때 내적 갈등 살짝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2번에 3번. 영체가 말한 고성의 교훈은 전 근대적인 여성이 추구했던 봉건적 가치에 해당하는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고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옛 성인의 말이잖아. 그치? 그럼 옛 성인의 말을 받들어서 얘는 그동안 살았던 거야. 그럼 당연히 봉건적인 가치로 살았잖아. 살았겠지. 이 영체라는 애가 봉건적인 애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왜? 제가 뒤에 뒷담하고 있어요. 아니. 왜 수업하기 싫어서? 자, 3번이요. 보기는 윗글을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습활동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학습활동을 보면요. 관념 속의 형식이랑 현실 속의 형식이 있어. 이게 뭔 소리일까? 자, 무정의 영체에게 형식은 두 차원에서 존재해. 하나는 영체가 제외하기 전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있던 소망의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외를 통해 실제로 경험한 형식이야. 전자는 관념 속의 형식이고, 후자는 현실 속의 형식이야. 그러니까, 봐라. 나는 얘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 아빠가 정해줬어. 이건 관념일까, 현실일까? 관념이야, 그게. 그게 관념인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내가 병욱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형식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형식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얘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현실 속의 형식이 되는 거죠. 현실 속의 형식. 그러니까 마음속에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형식이 왼쪽, 관념 속의 형식이고, 그렇지 않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라고 알게 되는 게 현실 속의 형식이 되겠죠. 됐어? 네. 됐어? 자, 그럼 보자. 기억. 기억 어딨냐. 맞아요. 정말? 자기가 차지할 사람. 마음속에, 관념 속의 형식. 맞지? 자, 니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관념 속의 형식. 그치? 그리고 그의. 맞아요. 저도 웬일인가 그의가 현실 속의 형식이야? 내 마음속에 그리워던 사람과 딴 사람 같아. 그렇지. 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건 현실 속의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맞아요. 나 안 읽었는데. 리을. 그 사람 앞에 보면은 정말 관념 속의 형식 맞아? 형식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다만 헛개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념 속의 형식이 맞겠네. 그럼 답 5번이냐? 네. 확실해? 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빨리 쉬려고 그러나? 미음이 어딨지? 이 형식.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이 형식을 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 아니구나. 실망했어. 그럼 이건 무슨 형식인데? 현실 속에. 실망한 형식은 현실 속의 형식이겠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4번. A. 어디냐. 3종 지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드러난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 되게 이제 신여성적인 단호한 목소리. 그치? 그런데 말을 하니까 뭐합니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답 4번 맞아? 정확합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작품